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내일이 선거만 어느 당 후보를 뽑을지 묻는 KBS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40%, 국민의힘은 33%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지역에선 민주당이 9%포인트 앞섰습니다. 뽑을 지역구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부동층은 19%로 특히 20대와 30대에서 부동층 비율이 높았습니다.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막이 오른 가운데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거듭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조국 심판론으로 맞섰습니다. 이면택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증언 철회와 책임자 파면을 대화의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힘을 기반으로 반지성적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국민의힘 김경률 비상대책위원, 민주당 서울 송파병 남인순 후보와 함께 총선 관련 현안 짚어봅니다. 3월 29일 금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브리핑 KBS 보도본부 최대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야가 이제 총선 레이스 진검승부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판세 어떤지 KBS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죠? 예, 맞습니다. 내일이 선거일이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어느 당 후보를 뽑을 건지 물었더니 민주당 후보는 40%, 국민의힘 후보는 33%로 나왔습니다. KBS가 진행한 앞선 5번의 여론조사에선 3월 초 조사까지는 민주당, 국민의힘 응답이 오차 범위 아니었는데 지난 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을 처음으로 앞섰고 이번 조사에서는 격차가 7%포인트 차로 더 벌어졌습니다. 눈에 띄는 게 서울 민심인데 지난 조사까지 오차 범위 안에 있던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역구 후보 정당 지지율이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민주당이 9%포인트 앞섰습니다. 선거가 10여일 남은 이 시점에서 뽑을 지역구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부동층은 응답자의 19%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8에서 29세 미결정이 10명 중 4명, 30대의 미결정이 10명 중 3명으로 2030은 아직까지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주당 측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18%,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26%로 나타났습니다. 이 상승세인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이번에도 소폭 올라 22%를 기록했는데 오차 범위 밖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지율을 처음으로 앞섰습니다. 국정운영평가는 긍정평가가 31%, 부정평가가 63%로 나왔습니다. 이번 전국 단위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전화 면접 조사로 전국 유권자 3,000명의 응답을 얻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입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야 선거 유세 움직임 볼까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강북 지역 집중 유세에 나섰죠? 예, 서울 강북구를 집중적으로 돌면서 유세를 벌인 한 위원장은 범죄자가 지배하게 둬선 안 된다며 이른바 2조 심판이 곧 민상이라고 했습니다. 그제 발표한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공약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당이 실천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회법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약하게 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라면과 즉석밥, 설탕, 밀가루 등 일부 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를 현재의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물가 대책을 내놓은 건데 한 위원장은 정부 측에서도 긍정적인 조치를 준비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용산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열면서 선거운동에 돌입을 했어요. 네, 이재명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해서의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을 업신여기는 반민주적 집단에 나라를 계속 맡길 수는 없다며 정권 심판을 외쳤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었는데 윤석열 정권 심판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출정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정권 심판을 또 한 번 강조했고 이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서울 왕십리역을 방문해 지원 유세를 이어갔고 이후 서울 동작구를 방문해 민주당 후보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주중 한국 대사가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외교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외교부 출신이 아닌 타부처에서 온 주재관 A씨는 정재호 주중대사에게 이른바 갑질을 당했다고 이달 초 외교부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정 대사가 지능을 언급하면서 폭언을 했다는 취지로 대화 녹취까지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대사는 공식 입장문에서 그간의 언론 보도가 일방의 주장만을 기초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베이징 현지 조사까지 진행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는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그 대화협의체 구성은 사흘째 진전이 없는데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공의들과 정부 간 물밑 접촉 시도는 있는 걸로 전해졌지만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의협 집행부도 변수입니다. 임현택 신임의협회장은 증언 철회와 책임자 파면을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20-3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의협 손에 쥐어 있겠다고 느낄 정도의 전략이 있다며 강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오전엔 모든 언론사들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증언 규모 결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었다면서 의료계의 증언 백지화 요구를 반지성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가톨릭대와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가세하면서 사직 움직임은 빅5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성인 7명 중 1명은 자살 생각을 해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절반도 안 됐다고 하네요. 그 평생 한 번 이상 자살 생각을 한 우리나라의 성인의 비율이 14.7%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비율이 높았는데 우리나라의 80대의 자살률은 OECD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 그러나 자살 생각이 들었을 때 전문가 상담 같은 도움을 구한 사람은 10명 중 4명에 그쳤습니다. 또 자살 시도자의 3분의 1 이상은 과거에도 자살을 시도했거나 자해 경험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자살을 시도한 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지 않은 사람은 자살 사망률이 18.5%였는데 진료받은 사람의 사망률은 2% 수준에 그쳤습니다. 황사 발원지 중국 내이멍구 지역은 흙먼지로 뒤덮이면서 흡사 화성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라고 하네요. 네, 그 중국 내이멍구 자치주는 전 지역이 붉게 변하면서 이 하늘인지 땅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가시거리가 뚝 떨어지면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일부 지역에선 학교 수업과 공장 조업이 중단됐습니다. 현재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성 등 10여 곳엔 황사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 모두 우리나라와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 황사가 강한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고요? 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과 경북에는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황사는 점차 남동쪽으로 이동해 오늘은 전국이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중부지방은 매우 나쁨, 전북과 울산도 나쁨 수준입니다. 수도권과 충남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앞으로 남부지방에서도 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지겠고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과 경북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로 높겠습니다. 네. 얼마 전 일본에서 붉은 누룩이 함유된 건강보조제를 오래 먹은 사람이 콩팥 질환으로 사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사망자 수가 더 늘었다고요? 그 첫 사망자 나온 사실이 알려진 게 25일이었는데요. 이렇게 되자 제약사는 문제가 된 제품의 1년 번호까지 공개했습니다. 이 제품을 섭취해온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느끼며 일일이 1년 번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섭취한 뒤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소비자가 4명으로 늘었고 콩팥 질환 등으로 입원한 사람도 100명이 넘었습니다. 이 고바야시 제약은 아직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건강식품과 술, 과자 등을 만드는 52개 회사에 원료가 판매됐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바야시 제약이 회수 대상으로 발표한 관련 제품 5종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대수 기자 지난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1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중부지방 전체에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등 황사 주의 단계면서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인 곳이 많고요. 남동 지나면서 이제 영남 지역까지 매우 나쁨 단계로 농도가 치솟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꼭 하시기 바라고요. 내일까지도 황사의 영향을 전국적으로 받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인천 백령도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중부지방에 약간의 비가 뿌려지겠습니다. 5mm 미만 보고 있는데 인천에는 최대 10mm 가까이 오겠습니다. 백령도에 현재 약간 청둥 번개 우박이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녁에는 맑아지고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또 오늘 오전까지 충북과 남부 지역으로 안개가 짙어서 이 서해안에 인접한 공항에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해상의 파도가 오늘도 역시 높게 일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3도 등 11도에서 21도로 아침에는 쌀쌀했는데 낮에는 비교적 온화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5.9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씨입니다. 네, 오늘은 서울 시내 버스도 지하철도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이라 도로 위 정체도 덜한 편입니다. 다만 항상 사고를 조심하셔야겠는데요. 강변문로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로 지나서 사고 났습니다. 3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성수대교부터 짧지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구리에서 판교 쪽입니다. 광암터널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부근부터 11km 구간 답답해졌습니다. 반대 구리 쪽은 강일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했고요. 1차로가 막히면서 상일부터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산 부근에서 정체고요. 북천안 부근에서 막힙니다. 수원 부근은 양방향으로 차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 도심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는 차가 많아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됐지만 후보들을 둘러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잇따라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김경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고 최근 정치 현안까지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김경률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최근에 민주당 후보들의 부동산 갭 투기 의혹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계십니다.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 내용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몇 분들 소개해 드린다면은요. 우선 부천을의 김기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 소재 상가 건물을 57억 두 채를 끼고 65억 원가량으로 신고한 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갭 투기라 할 수 있고요. 용인가대 이상식 후보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 4년 전에 비해서 50억가량 재산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같은 기간 4년 동안 납세액은 불과 1,8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뭐 일반 국민들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심각한 탈세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이병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공직자 재산 신고 요령에 보유 부동산을 어떻게 신고토록 되어져 있냐면요. 실거래 가격 또는 기준 시가로
신고토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면밀하게 이분 같은 경우에 일일이 한 건 한 건 모두 다 검토해봤는데요. 기준 시가에 의한 신고가액이 31억인데 이분은 69억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되게 의아하실 텐데 왜 재산을 일반적으로 높게 신고하려는 그런 유인이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낮게 신고하려는 네. 유인이 있을 텐데 왜 38억이나 높게 신고했을까 이렇게 의아하실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 수 있냐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무려 60억에 달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 공직자 신고 요령에 의해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자산이 37억에 불과합니다. 자산 37억 부채 60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분 신고 재산 가액은 마이너스 23억이 되면서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전국 250개 지역구의 출마자 가운데 가장 재산이 낮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회피코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가 60억, 자산이 불과 36억이 불과하다면 이건 눈에 뻔히 보이는 갭투기라는 게 보여서 이분은 조금은 과대 신고한 것이 분명하다. 69억 원으로 지금 보유 부동산을 신고하였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법적 저촉 여지가 있어서 저희 당에서 상의 후에 고소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양문석 후보의 경우에도 상당히 뭐랄까요? 좀 엽기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강남 소재 아파트 31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사면서 이게 좀 뭐랄까요? 좀 엽기발랄하다고 해야 될까요? 따님이 대구 소재 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11억 원을 충당하였습니다. 청취자분들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 그때 당시 이 양문석 후보가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제가 한번 정확한 규정을 찾아봤는데요. 네. 2019년 12월 16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청취자분들 많이 기억하실 텐데. 그런데 당시 집권당 소속이었던 집권당 후보로 많이 출마한 적이 있는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이 넘는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샀다는 거죠. 본인은 편법이라고 하지만 이거 저는 과연 편법으로 끝날까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새마을금고 이렇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서 양문석 후보가 편법적인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업자 대출을 좀 찾아봤습니다. 규정을. 그랬더니 좀 뭐 제 개인적으로만 그럴지 모르겠지만 웃긴 부분을 찾았는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기준이 3개월 이상 되어져야 된다. 즉 딸이 받은 사업자 담보대출은 이미 사업자 등록을 3개월 이상 가지고 있었던 건데요. 뭐라고 광고 문구에 써져 있냐면 직계 존속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여도 된다.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이 경우 양문석 후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민주당 청주 상당의 이강일 후보는 위원님께서 네. 갭투기 의혹 제기한 데 대해서 갭투기는 자기 자본 없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행위인데 자신이 보유한 경기 안양 건물 내 상가 5채는 1999년 분양을 통해서 취득한 100% 순수 자비 부동산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제가- 됩니까? 이분 그 물건지에 대해서 이분 재산 신고 내역에서 취임과 없는 것은 저도 찾았습니다. 이미 의혹을 발표하기 전부터요. 그런데 다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한번 청취자분들도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가 물건을 5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채무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상가를 임대를 놓게 되면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월세 후 뭐 석 달치다, 6달치다 이렇게를 끼고 이제 보증금을 받는데 그와 같은 보증금이 없을 수 있는지랑 아주 재밌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분 보유 물건에 대해서는 5개 상가 중에 2개가 본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보유한 지 2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물건이거든요. 네. 제가 아는 상식의 범위 내에서 23년 된 부동산을 등기를 하지 못했다. 이것은 채권 채무상의 갈등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내용들을 좀 스스로 밝힐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이강일 후보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뭐 무고함을 주장하시니까 이분이 주거용 건물을 2개 하나는 가지고 있고 하나는 전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거주할 테고 분명히 하나는 전세 물건지에서 거주할 테고 남은 소유 건물은 누군가에게 임대를 놓았을 텐데 왜 이 물건에 대해서조차도 보증금, 채무 형태의 보증금이 없는지 그런 차원에서 문제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강인 후보께서 뭐 저에 대해서 억울하고 또 제가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사실로 드러난다면 충분히 사과할 텐데요. 저는 우선 이강인 후보께서는 선제적으로 해당 물건들의 지번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명백히 등기등본들을 떼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사실에 어긋난다면 저는 뭐 의문을 제기했었던 차원이긴 합니다만 사과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영은 민주당 경기 화성을 네. 후보는 서울 성수동 재개발 지역 다가구 주택 구입해서 군 복무 중이던 당시 22살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매입 당시 11억 정도였는데 지금 30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하고요. 네. 매입 직후에 본인이 몸담았던 현대차발 호재가 있었고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에 증여를 했다 이렇게 전해졌어요. 예.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일단 청취자분들께서 다 판단을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증여가 있기 단 하루 전에 이와 같이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뭐 돈벼락을 맞는 그와 같은 조치들이 연달아 있게 되는데요. 저는 이 점도 한번 청취자분들에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회계 전문가로서. 당시 증여재산 가액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자 재산 신고와 비슷하게 기준시가로 신고하기가 십상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일련의 파격 조치 이전에 해당 물건의 기준시가는 대단히 낮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현재 시가는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건데 약 30억가량 된다라고 들었는데요. 기준시가가 대단히 낮았을 때 최저의 증여세를 내고서 무려 자제분에게 30억 상당의 재산가액을 물려준다라는 것 일반 국민들이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실물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 전문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쪽 후보들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민주당에서는요. 네. 장진영, 박덕흠 후보 같은 분들에 대한 부동산 의혹 내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우선은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SNS에도 올렸습니다만은 과거 이영선 후보의 경우에 자진 사퇴토록 하고 자진 사퇴가 아니었죠. 이렇게 커트를 시키고서 이재명 후보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당에는 민주당에서 갭투기 후보자는 절대 출마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냐면 이 부분 제가 알기로 갭투기 의혹으로 말미암아서 이분을 커트한 것이 아니라 이분 애시당초 민주당에 후보로 등록할 당시에 재산 일부를 누락한 혐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랄까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상당히 본인의 그와 같은 조처를 멋있게 포장하기 위해서 갭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저는 같은 맥락이라면 지금 김기표 후보 그리고 평택을의 이병진 후보 이분들 명백히 오히려 이영선 후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취해달라는 것을 요청드리고 싶고요. 이제 돌아와서 장진영 후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지만은 저도 해당 후보에 대한 모 언론의 문제제기를 자세히 봤는데 조금 과도한 측면 내지는 사실과 왜곡된 측면이 있다. 어떤 보도 내용이냐면 자산가액 대비 취득가액 대비 99%를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건대 장진영 후보의 설명뿐만 아니라 앞뒤 맥락으로 보건대 취득가액의 99%가 아니라 땅을 취득한 이후에 건물을 올린다든가 지상 건물을 올리는 등의 그 개발 비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청취자분들이 알기 쉽게 분모에서 그와 같은 토지 개발 비용, 건물 건설 비용 등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일단 지적하고 싶고요. 저는 민주당에 대한 저의 잣대, 우리 당의 잣대와 우리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잣대는 동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갭투기 혹은 갭투자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더라도 밝힌 만큼 일관된 입장을 취해달라는 것이고요. 저희도 갭투자 후보, 갭투기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적 시각에 맞춰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는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안기령 민주당 도봉갑 후보 재산 신고 내역에 보유 현금 혹은 예금이 0원인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네네. 어떤 내용이죠? 이분이 보게 되면 뭐랄까요? 아주 단순하게 과거 방송사의 앵커로도 근무하고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랄까요? 직업이 있는 정규직 직장이 있는 그런 직장인으로서 꽤 오랜 시간이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예금 모두 제로로 신고돼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시민사회에 있으면서도 국회의원 후보뿐만 아니라 여러 공직 후보들의 재산 신고 내역들을 검증하였었는데 처음 봤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이와 같은 공직윤리법에 이와 같은 규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1,000만 원 미만의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등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네. 그걸 이용해서 아마 안기령 후보는 000 이렇게 신고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 이 부분에서 과거 우리 코인 의혹이 있었던 김남국 후보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뭐였냐면요. 과거 김남국 후보의 이 코인 재산 누락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김남국 후보는 뭐였었냐면 공직자윤리법에 코인 재산은 신고토록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국회도 일관되게 같은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아는데, 물론 저도 공직자윤리법을 읽어보게 되면 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이 열거되어 있지 않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입법 취지에 비추어서 봤을 때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중요 자산에 대해서 그렇게 누락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다시 돌아와서 안기령 후보의 경우에 나 현금 예금이 1,000만 원 미만이어서 신고를 안 하겠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것의 법 취지라고 하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후보뿐만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직계 전속 그리고 직계 비속들까지 신고토록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아버지의 재산, 어머니의 재산, 예금, 적금, 귀금속 이런 것들 일일이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효익 대비 비용의 관점에서 일부 직계 좀비 세부의 경우에 그와 같은 수고를 덜어주기 위한 그런 조문 아닌가. 그래서 저는 후보 본인의 경우에 현금 재산, 예금 자산을 0으로 신고한 것은 이것은 법 조문을 이용하여서 어떤 국민들을 약간은 기망한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받은 박은정 전 부장검사는 남편이 피해자가 10만 명 넘는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피의자 변론을 맡아서 수임료 22억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중에 이제 네. 관련 사건들 사임하겠다 이렇게 하긴 했는데 대검 형사부장 출신 남편 정관예우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사실 남편의 일인데 그 박은정 후보한테까지 책임이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재산 형성 과정이니까 공동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분들이 사실 이종근 변호사와 그리고 이제 배우자이신 박은정 혁신당의 1번 후보 박은정 후보 이 두 분이 전혀 별개 의분이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당히 두 분의 본인들 스스로 주장하듯이 공통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상당히 스스로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가치들을 많이 표방하신 분들인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종근 후보께서 과거 여러 차례 다단계라든가 금융사기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들을 취한 것에 비춰보면 이분들 다단계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이야기한 가해자를 무려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받고서 변론을 했다. 이것은 변호사로서 그분들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그분들이 그동안 외쳤던 공정 그리고 민주적인 가치 이것에 비추어서 조금은 비난받을 소지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약자 보호 이런 거겠죠.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카드를 꺼내드렸습니다. 사실 그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데 그렇다면 지금 선거용으로 급하게 다시 꺼내든 공약이 아닌가요? 아니면 정말 진정성 있게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건지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도 어제 민주당 측에서 어떤 여러 가지 입장들을 좀 봤었는데요. 이게 양당의 공약으로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진하는 데는 여러 난맥상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외관상으로 동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제 저도 라디오 방송에서 민주당 측 인사들이 말씀하는 것을 들었는데 뭐랄까요? 본인들도 같은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의 완전 이전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 뭔가 심사가 뒤틀리는 듯한 그런 이제 뭐 전사들을 봤었는데 뭐 한번 저희 양당 공약을 주장한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내실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어제 한동훈 위원장의 그와 같은 공약 발표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내에서 면밀한 검토 이후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 여러분과 그리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많은 대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 2,000명 숫자를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당내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희 국민의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민심이 차가워진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시당초에 대통령실에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국민 절대 다수에 얼마나 많은 지지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이 문제를 끌어옴으로써 그리고 어떤 협상의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진들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함으로써 민심이 차갑게 식는 것을 정말 실감하고 있는데요. 저는 안철수 의원의 이와 같은 발언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역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산 대통령실도 나서서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지금 이 사항을 계속 질질 끌고 가는 것은 좀 보기도 안 좋고 그리고 원하는 결과와 상반되는 그와 같은 결과를 빚어낼 수도 있는 만큼 대통령실과 그리고 그의 협력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당도 전향적인 모습으로 의료 인력들과 협상하고 그리고 타결을 이뤄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희 당 그리고 대통령실이 조금은 많이 미진했다.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께 저 개인적으로라도 좀 사과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기본 시리즈 들고 나왔습니다. 민생대책으로 기본사회 5대 정책 공약으로 발표했는데 한 시간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전부터 꽤 오랜 기간을 기본소득이다. 소위 기본 시리즈라고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많은 이론적으로 접근하더라도 이게 절대 진보적인 조치는 아니고요. 포퓰리즘에 근거한 표몰이를 위한 선심성 정책 남발에 불과하다. 이것을 무엇을 가지고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그리고 예산은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기본 시리즈라고 하여서 국민들에게 살포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랄까요? 명백한 이건 포퓰리즘의 남발이다.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스스로도 모르는 그와 같은 조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절대 좋은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나 지금 같은 팬데믹 이후로 상당히 고물가 행진들을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위 기본 시리즈라 하여서 그와 같은 무차별적인 살포를 하겠다 하는 것은 경제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망가간 그와 같은 조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경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과 한 개 가격이 10,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연일 고물가 고금리 충격에 빠졌습니다. 폭탄 고지서에 서민 신음이 깊어갑니다. 역대급 세수 결손, 나라 곳간이 거덜나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대한민국, 무너지는 민생 경제.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살릴 수 있습니다. 살려야 합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심판해야 삽니다. 대한민국 바로 세울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과 함께 4월 10일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 안녕하세요. 배우 신혜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 늘봄학교를 아시나요?
그동안 아이가 돌봄 교실에 탈락하면 어쩌나 걱정 많으셨죠? 올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희망하는 학생 모두 매일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늘봄학교는 학교 수업이 끝난 오후 시간에도 함께 운동하고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누구나 누리고 모두가 만족하는 늘봄학교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늘봄학교 캠페인은 교육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조경입니다.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땀 흘리는 전공의들은 우리 의료의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밤샘이 일상화된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수련과 진료 모두에 집중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 시작으로 정부는 올해부터 36시간 연속 근무 축소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수련의 질을 높이고 전문의도 늘려 전공의 과도한 업무 부담도 줄여가겠습니다. 실력 있는 의사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신재생에너지 기자단의 부단장을 맡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기후에너지 시스템 공학 전공 이지혜입니다.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이다 보니까 기업과 정부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 개개인들은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닥친 현실에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내가 평소에 할 수 있는 것들 조금씩 하다 보면은 저는 정말 언젠가 변화가 크게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전국 각지 대학교 축제에서는 축제 현장 이곳저곳에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축제에서 쓰레기를 버리려는데 쓰레기통이 꽉 차 있어서 난감한 경우가 많잖아요. 축제 부스에서도 일회용 젓가락, 일회용 접시, 비닐봉지 이렇게 일회용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미리 개인용 수저나 그릇, 텀블러, 에코백을 챙겨가서 일회용품 배출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개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를 몸소 느꼈고요. 저도 한 번이라도 더 텀블러를 챙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상 속에서 소소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핫팩 많이 사용하시죠? 택배에 딸려오는 아이스팩 속에 있는 물을 버리고서 그 안에 귤 껍질을 잘게 잘라서 넣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40-50초 정도 돌리고 나면 1시간 동안 온기가 지속되는 귤 껍질 핫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귤 껍질 그냥 버리지 마시고 핫팩으로 한번 활용해 보세요.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중부지방 전체적으로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 평균 533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고요. 강화 507, 화천 438 마이크로그램을 기록 중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인 수도권과 충남은 지금 황사 주의 단계고요. 강원, 경북 관심 단계입니다. 마스크 착용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영남 지역까지 전국이 황사 영향권에 들게 됩니다. 매우 나쁨 단계인 곳이 보다 더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좀 쌀쌀합니다만 낮 기온은 서울 13도 등 전국적으로 11도에서 21도로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비슷한 기온 보이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4도, 낮 기온 14도로 일교차가 계속해서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인천은 최대 10mm, 나머지 중부지방 5mm 미만의 비가 뿌려지겠습니다. 백령도에는 약한 천둥, 번개, 우박이 지난 바 있습니다. 저녁에는 맑아지겠고요. 오늘과 내일에 걸쳐 전국에 걸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특히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충북과 남부지방으로는 오늘 오전까지 안개가 짙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6.4도, 습도 67%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앞서 일부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반론이 있는 후보가 있다면 저희가 충분히 듣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종철의 전격 시사는 4월 총선 격전지 후보들 릴레이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수성이냐 탈환이냐 서울 송파병으로 가봅니다. 4월 1일 월요일에는 국민의힘 김근식 후보 만날 예정이고요. 오늘은 민주당 남인순 후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남인순 의원입니다. 네. 이번에 4선 도전이십니다. 네. 이번에 또 왜 남인순이 돼야 하는지 유권자들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지난 제가 여기서 송파병에서 8년 동안 그 송파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송파 지도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좀 완성해야 될 일이 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송파에는 좀 할 일이 많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보다는 좀 실력이나 경륜, 정치력을 갖춘 일하는 사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더 큰 송파를 위해서 남인순에게 힘을 실어달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이번 22대 총선 의미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이번 총선 의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먼저 규정하고 계시는데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좀 중간평가 성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생 경제나 또 국민들의 삶이 좋아졌다면 여당의 힘을 실어주시겠지만 지금 좀 대한민국은 좀 총체적 위기로 느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권 심판 목소리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우선 그 민생 경제가 파탄이다라는 것이 이제 제일 큰 것 같고 또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문제 그리고 특히 국민들이 좀 분노하시는 거는 해병대원 그 순직 사건 피의자인 그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국제적인 외교 망신이다 이런 얘기를 국민들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간 평가가 있고 그 심판적 성격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상임 선대위원장 등이 송파 지역 지지 방문했습니다. 분위기 어땠는지요? 또 힘이 되셨습니까? 네네.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제 그 새마을 전통시장을 하셨고 또 김부겸 선대위원장은 마천시장, 마천중앙시장을 방문해 주셨었는데요. 이제 이 고물가 고금리에 대한 그 민생경제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또 상인분들이나 또 상가를 찾으신 분들께서 주민들께서 그 굉장히 관심을 많이 표명을 해주셨고요. 정권 심판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허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원에 대해서도 민생 살리기 대책이니 좀 여야가 싸우지 말고 실질적 협의를 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많이 힘이 됐습니다. 송파병 맞상대는 국민의힘 김근식 후보입니다. 4년 만에 리턴 매치죠. 김근식 후보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4년 전에 이어서 제가 다시 경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김근식 후보는 또 진보적 성향의 학자이고 능력도 출중하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소위 운동권이시거든요. 남북 정상회담 때 또 노무현 대통령 수행해서 평양까지 다녀오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민주당 후보로도 뛰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보수 정당으로 가서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민생 회복과 송파 발전을 위해서 그 선의의 정책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거 어떻게 예측하세요? 두 분의 대결?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저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박빙의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의 최대 현안 뭔지 그리고 후보님 주요 공약 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저희 지역은 굉장히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어떤 공약을 얘기하는 부분이 저는 이제 5대 공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광역교통대책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미래 신사선을 조속하게 이제 최우선으로 정상화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공약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지역에는 여기가 송파병이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성동구치소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동구치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됐는데요. 그 성동구치소가 이적된 곳에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체육 복합시설이나 또 청소년 어떤 교육시설 이런 부분들이 그 지구단위 계획을 제가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시설들이 조속히 들어설 수 있도록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는 성내천이라는 지역 그 하천이 있습니다. 이 성내천이 원래는 남한산성부터 흐르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복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태 하천으로 이 복귀된 것을 다시 이렇게 그 오픈을 해서 생태 하천으로 이거를 다시 돌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가장 국민들이 저출생과 초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이 많으신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5대 돌봄 국가 책임제와 그리고 인구 특별 회계를 만들어서 저출생 문제에 좀 대응하는 그런 공약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식 후보는 남 후보님의 위례 신사선 착공 등 지난 총선 공약이 구체적 실행 계획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또 말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반박하세요? 네, 그 부분은 참 제가 2022년까지는 사실은 민자 적격성을 통과한다라든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한다라든지 또 실시 협약안 정상적으로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안 된 것이 윤석열 정부하고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기재부가 작년에 이제 민간 투자 심사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무산이 되면서 이 계획이 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지난 4년 동안 제가 한 일은 이 미래 신사선에 노선을 변경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추가 정거장을 신설해달라는. 근데 저는 그것을 반대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공사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민투심을 작년에 할 때 꼭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상정을 해서 이 총 사업비가 변경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자재값이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적정하게 좀 반영을 해서 빨리 통과를 시켜달라 이런 요구들을 작년까지 제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하고 오세훈 시장이 그 부분을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민간 투자기 때문에 GS가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GS건설에서 GS가 담당해야 될 부분을 이제 제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제 답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이 부분은 서울시와 기재부가 총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저는 선거가 끝나면 바로 서울시장을 만나서 단편을 지을 생각입니다. 네. 자,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제 크게 이겼고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압승했습니다. 네. 최근 이제 판세에 대해서 이해찬 위원장은 승기를 잡은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했고요. 네. 의원님 보시기에 4년 전하고 비교해서 더 좋습니까? 비슷합니까? 그거보다 못합니까? 글쎄요. 선거를 이제 현장에서 뛰는 사람은 항상 정말 유권자 한 분 한 분의 그런 이제 반응을 보면서 판단을 해서 굉장히 감이 빨리 옵니다. 근데 제 느낌에는 4년 전이랑 좀 비슷하다. 그러나 지금은 좀 심판 정서가 좀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 이 지역은 그런 정권 심판 정서와 함께 이 지역의 발전을 시킬 적임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실력과 경륜을 중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재명 대표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잇따라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당에선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중대한 법 위반도 없는데 끌어내리겠다는 건 민주주의 위협 파괴다. 네. 오히려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이런 분을 심판해야 한다. 범죄 세력 심판해야 한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현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뜻의 이런 발언들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런 얘기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심판론, 누구를 심판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결국은 그동안의 어떤 2년 동안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국민 여론이 있고 또 그것을 선거에서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서로 어쨌든 선거 구도상으로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심판이냐 아니면은 거기에 어떤 국정 안정을 위해서 지지해줘야 되느냐 이런 판단은 결국 국민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 현재 국민들의 여론은 상당히 심판 정서가 높은 것으로 그걸 반영한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뭐 이런 발언들을 했어요. 경기도 분도 얘기를 하다가 강원 서도로 전락할 수 있다 해서 이제 강원도 비하 발언이냐 이런 걸 뭐 여당 쪽에서 비판을 받았고 중국과 대만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양안 관계 얘기를 하다가 왜 양안 관계에 우리가 신경을 쓰냐 하면서 이른바 쉐쉐 발언으로 대중국 굴종 외교라는 이제 비판도 국민의힘 쪽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표의 메시지가 이제 후보들한테 많은 도움도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일종의 반면에 또 리스크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역구를 뛰는 후보 입장에서 어떠세요? 뭐 강원도 서도 부분은 또 바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이렇게 좀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는 또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크게 현장에서는 그게 이슈가 돼서 어떤 유권자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묻는 경우는 이제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렇게 얘기 속에서 하다 보면 좀 과학 얘기가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정리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당은 뭐 포퓰리즘이다, 물가 상승 부추긴다, 미래 세대 빚더미 안길 거다. 근데 이제 이낙연 새로운 미래 선대위 상임 고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의 뭐 다른 용어를 쓰긴 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오랜 습관이다. 꼭 선거가 되면 그러는데 코로나 때 돈이 풀린 것들이 지금 인플레로 나타나서 물가가 올라가고 이른바 대파 파동까지 난 것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제가 4년 전에도 선거를 이렇게 치러봤었기 때문에 그때 코로나 시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때도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하면서 결국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그게 상당히 골목 경제를 살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정말 골목 산골 다녀보면 식당에 손님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물가도 높고 금리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이럴 때 어쨌든 경제가 돌게 하려면 결국 핏줄이 이게 쭉 순환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사실은 심폐소생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거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도 지난번에 대표님이 다 여기 새마을시장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포퓰리즘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민생경제의 해법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이낙연 전 대표님의 그런 말씀은 그 당시에 코로나 때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민생경제가 활성화됐던 그런 거를 다 보신 분이신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우리가 과거 했던 정책에 대비해서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비슷한 어떤 효과를 낳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발언은 그 전이랑 좀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민주당식 정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욕설 발언 논란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게 선거가 첫날부터 그런 이제 거의 욕설에 가까운 발언들이 나와서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로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송파병에서 정치를 하면서는 특히 우리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이 어떤 발언과 어떤 태도로 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유권자의 정말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게 어떤 효과를 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런 거칠어지는 어떤 그런 막말 이런 부분들은 꼭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경기도 김포뿐 아니라 하남도 좀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19일 하남시의회 본회의에서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이 안에 하남 위례가 송파구로 경계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쪽에서는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제가 이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뭐 그런 어떤 행정적으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남시 이래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한산성이 있기 때문에 하남시와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 자체가 그 서울 생활권이긴 한데 이 문제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서울시와 경기도하고 같이 송파구 안에 있는 뭐 하남, 성남, 송파 이런 부분들이 그 행정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공동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이미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좀 정치적 계산으로 김포나 하남 이런 부분들을 그 서울시 편입하자고 하는 거는 좀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좀 그 분열을 부추기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은 뭐 결국은 또 그 여러 체계에서 또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국회 세종 이전과 함께 여의도 등 서울 개발 제한 풀어서 서울의 개발 적극 추진하겠다 밝혔습니다. 이제 서울의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총선 이후에라도 이런 게 이제 추진이 된다면 민주당도 협조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뭐 국회 세종 분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미 저희가 국회에서 이 부분을 저희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서 실질화시키는 그런 어떤 규칙을 했고요.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규칙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는 어떤 실질화돼야 되겠죠. 예산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뭐 그 국회 세종 완전 이전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또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그런 입장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정 수도를 완성시켜서 균형 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비례순번 10명 가운데 4명이 지금 수사받거나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탄용 공천이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저희 당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평가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요. 그냥 방탄이냐 아니냐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결국 국민들이 그런 점들을 아마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경쟁 대상입니까? 협상 대상입니까? 어느 쪽 협력 대상입니까? 어느 쪽이 더 강한가요? 뭐 지금은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그 입장이 있는 것이고요. 또 총선에서도 저희가 갖고 있는 또 연합 비례정당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은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후에 이제 국회가 열려서 어떤 같이 원내 정당이 된다고 한다면 그 원내 정당 하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같이 또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비례 1번 받은 그 박은전 전 부장검사가 남편이 피해자 10만 명 넘는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피의자 변론을 맡아서 수임료 22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 형사부장 출신 남편 정관예우 논란이 나오는데요. 이 경우에 사실 뭐 남편의 일인데 그 개별적인 행위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뭐 어떤 재산 형성에 관한 거니까 뭐 도의적 책임이라도 공동의 어떤 그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뭐 저희 그동안에 민주당의 어떤 기준으로 본다면 그 어떤 공직자가 있고 공직자 가족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그 윤리적인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지금 윤리 특위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 이해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따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공직 후보자가 되는 순간 가족의 문제는 단지 어떤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저도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자세히 잘 알 수가 없어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어떤 공직 후보자와 어떤 가족의 문제는 좀 이렇게 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공영훈 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 다가구 주택 매입한 다음에 아들에게 이제 증여한 거. 그다음 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 서초구 아파트 매입하면서 대출 11억 원 딸 명의로 받은 거. 이런 것들도 뭐 어떻게 뭐 그 공직 후보자가 됐으니까 좀 명확히 설명할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은 이제 실제로 어떤 당선이 돼서 의원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다 또 검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윤리자문위원회 지금 저희가 규칙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요. 그거에 의해서 또 신고도 해야 되고 가족 신고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그 형성의 어떤 과정이라든지 이게 이제 시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고. 그런 점들은 이제 좀 더 국회 어떤 규정, 국회법 규정이라든지 그 윤리 규칙 이런 부분에 의해서 다시 판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세한 내용을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지금 그거에 대한 제가 어떤 구체적인 대답은 평가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열이틀 정도 남았는데요.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가장 큰 리스크 좀 피해야 될 것 가장 큰 리스크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서로 막말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 공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남발되지 않는 그래서 유권자들한테 현혹시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중시해야 되고 특히 유권자들도 그런 점들을 잘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국민께 유권자께 호소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희망의 미래로 나가냐 아니면 정말 다시 그런 어떤 민생 파탄이나 또 독선 독주 이런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꼭 유권자들께서 이번에 꼭 투표를 해주십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송파병은 이 송파 발전을 위해서 기호 1번 저 남인순을 선택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선 후보자 가상화폐 투자 내역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4월 10일 총선이 이제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들도 공개됐는데 이번 총선부터 달라진 게 후보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도 공개하도록 바뀌었죠. 네, 법이 작년 12월 14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이 고위공직자의 가상화폐 보유 내역도 공개하도록 한 겁니다. 이제 법으로 시행이 되는 거니까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해야 돼요. 대상은 4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그리고 국회의원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4급이라고 하면은 국회의원실의 보좌관, 그다음에 부처의 과장급 정도 그 이상들은 다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취지는 이제 가상화폐가 재산으로 많이 인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양성화시키고 또 재산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공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해 김남국 의원 비롯해가지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코인 투자가 논란이 된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양성화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 충돌이 또 코인으로 인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공개하도록 해야지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취지를 좀 담고 있습니다. 22대 총선 후보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네, 비율로 보면은 6.6%였어요. 그러니까 전체 후보자의 6.6%가 가상자산을 갖고 있었다라는 건데 후보자가 총 950명 정도 되거든요. 951명인데 여기서 지역구는 뭐 한 700명, 그다음에 비례대표 후보자가 한 25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중에 63명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해서 6.6%인 거고요. 총액은 다 합쳐보니까 10억 9,3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1인당으로 치면은 한 1,700만 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가상자산을 많이 보유했나? 역시 이제 평균을 내보니까 한 4.5가지 정도를 평균적으로 보유를 했는데 가장 많은 건 비트코인이었고요. 비트코인이 뭐 일종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가상화폐에서는. 63명 중에서 29명이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9명 중에 9명은 비트코인 하나만 샀고요. 나머지 다른 이제 사람들 후보들은 다른 코인도 섞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많았던 게 이더리움. 이거 역시 이제 가상자산 중에 또 유명한 게 이더리움이거든요. 이게 2위였는데 이걸 보유한 후보는 15명이었고요. 3위는 저는 좀 흥미롭게 봤던 게 도지코인을 6명이 보유를 했더라고요. 이게 도지코인은 뭐 논란도 좀 있는 게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때문에 많이 유명해진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많이 언급을 했는데 특히 뭐 작년 5월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도지코인이다. 뭐 세계 화폐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잠시 가격이 오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보유 액수가 좀 가장 많은 후보 1위는
국민의힘 소속의 이제 경기 안산갑의 장성민 후보인데 배우자하고 자녀가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에요. 4억 6,400만 원의 비트코인을 보유를 했고요. 2위는 민주당 후보인데 경기 수원정의 김준혁 후보입니다. 1억 1,400만 원의 비트코인을 보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1, 2위들은 모두 비트코인을 보유했더라 이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양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인데 한 29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짓수로 1위네요. 네, 근데 이제 금액으로는 2,500만 원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가상화폐에 투자한다고 스스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보유를 하고 있나요? 요번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도 좀 주목이 됐던 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2021년에 밝혔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가상화폐 투자로 선거 서너 번 치를 정도는 벌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 액수를 벌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공개가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보유는 하고 있지 않았고요. 다만 그 업비트하고 빗썸 여기에 예치금으로 5억 8,700만 원을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업비트하고 빗썸은 가상화폐 거래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주식 거래소에다 돈 넣어놓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투자를 뭐 해서 팔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현금화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기 위해서 넣어놨을 수도 있는데 일단 현재는 가상화폐 안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번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국민의힘에 이제 서울 강남을에 박수민 후보가 있는데 AI 스타트업 대표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니까 가상화폐는 아닌데 1억 원 상당의 NFT,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하는데 훈민정음 해례본을 이제 복제할 수 없도록 이제 그 가상에다가 해놓은 게 이제 가상 토큰이거든요. 요거를 골동품 및 예술품 항목으로 신고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현물이 아니라 이런 걸 이제 NFT도 이런 항목으로 신고를 했다라는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독특한 재산 목록이네요. 네. 정당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뭐 역시 거대 정당이 후보가 많기 때문에 코인 보유한 후보들이 많았는데 국민의힘이 18명, 민주당이 17명이었고요. 또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 미래가 또 똑같이 신기하게 6명씩, 또 새로운 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이 각 3명씩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방금까지는 이제 총선 후보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국회의원 재산도 이제 공개가 됐어요. 네. 국회의원들 가상화폐 보유 현황은 어땠습니까? 현역 의원 중에 13명이 가상화폐 보유하고 있었고요. 13명이 보유한 총액은 18억 4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게 좀 주목이 되더라고요. 작년에도 재산 공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가상화폐 보유 내역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때는 2억 2,7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 만에 7배 정도가 늘어났다는 거고 개인 평균으로 봐도 작년에는 이제 한 21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는 한 1,680만 원 정도로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가상화폐가 확산이 됐고 또 의원들도 요거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좀 덜 느끼는 그러니까 인식이 좀 바뀌었다라는 점도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역 의원 중에 가장 많은 가상화폐 보유한 의원 누군가요? 뭐 역시나 김남국 의원이었는데요. 예상이 맞은 거네요. 그렇죠. 이제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이제 국회 상임위 뭐 활동이라든가 이런 의정 활동 중에 투자한 게 논란이 돼가지고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있었고 최근에는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해서 선거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22대 총선에는 출마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후보자들 그 내역에는 포함이 안 됐고 네. 대신에 현역 의원 요 내역에 포함이 됐던 거고요. 얼마를 갖고 있었느냐? 15억 4,600만 원 정도의 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류는 78개였거든요. 뭐 비트코인 당연히 있었고요. 이더리움, 미믹스 있었고 종류가 아까 78개라고 했으니까 되게 다양했는데 뭐 토네이도 이런 거는 이제 99만 개 정도 가지고 있었고 클레이튼이라는 코인은 뭐 한 45만 개 이런 정도로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두 번째로 보유 코인이 많았던 의원은 이명수 의원이었는데 한 1억 2,700만 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고 배우자가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뭐 이더리움 포함해서 17개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른 후보들은 보니까 대부분 1억 안 되게 소액으로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정우택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페이코인이라는 걸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가격이 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래가 종료가 됐어요. 물론 이제 다시 재개가 될 수는 있는데 뭐 이런 식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고 김수흥 의원도 뭐 여러 종류 코인을 장녀가 갖고 있었는데 보니까 가액이 2,000원이었습니다. 네, 2,000원. 2천만 원 아니죠? 네, 2,000원입니다. 2,000원이요? 그냥 조금씩 사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한 주간의 가장 뜨거웠던 정치 키워드를 알아보는 정치 공부 코너입니다.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표심 잡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선거운동입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후보 등록을 한 데 이어서 어제부터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네. 예전에는 후보자 등록 마치면 곧바로 선거운동에 들어갈 수 있어서 1분이라도 빨리 등록하려고 막 애쓰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죠? 2004년이고요. 네. 그전에는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그때부터 후보자 등록을 이틀 동안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빨리 이제 후보자 등록해놓고 선거 현장으로 뛰어가야 되는 이제 그런 거였죠. 네. 아니면 이제 이틀 동안이니까 이제 이틀째 되는 날에 하게 되면 하루 손해 보고 들어가는 이런 식이 그렇군요. 이제 됐던 거죠. 거의 오픈런이네요. 오픈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004년 17대 총선 직전에 이제 요즘은 이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지만 예비 후보 등록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네. 선거 운동을 좀 사전에 뭐 이제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때만큼은 아니지만 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그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 후보자 등록 시점도 좀 조정이 돼서 공식 선거 운동 이제 일주일 전 이틀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조정이 된 이제 상태고요. 그 당시 예비 후보 등록 제도가 이제 도입된 이유는 현역 의원하고 정치 신인들하고 너무 이게 좀 불균등하다.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 신인들도 뭐 이렇게 사전에 좀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게 도입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관되는 얘기인데요. 네. 우리가 뭐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이제 출근길 후보자들이 그 지하철역 같은 데서 인사하고 명함도 나눠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 선거운동 시작된 건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문제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게 이제 예비 후보 제도를 도입함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선거법 60조 3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예비 후보가 이제 등록이 되게 되면 할 수 있는 이제 약 1년의 선거 운동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식 선거 운동 때처럼 이제 전부가 다 인정되는 건 아니고 일단 뭐 선거 사무소 한 개소도 가능하고요. 또 이제 그 선거 사무소의 규정 수량 제한 없이 규격이나 수량 제한 없이 간판, 현판, 현수막 이런 거 이제 걸 수 있고 이제 그리고 이제 명함 배부도 가능하고 근데 이때는 명함 배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제한이 됩니다. 예비 후보자 본인, 그다음에 배우자, 직계 좀비속, 또 예비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 사무장, 선거 사무원, 활동 보조인 뭐 이제 이렇게 그리고 또 예비 후보자가 지정한 이제 한 사람 뭐 이런 정도만 이제 허용이 되는 거고요. 이제 본 선거 운동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광범위하게 허용이 이제 되죠. 네.
또 이제 이때 지지 호소 또는 이제 업계 또는 예비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도 이제 가능하고 이제 공식 선거 운동 시작된 다음에 달라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게 예. 그러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걸 지금 말씀을 제가 그런가요? 좀 설명을 좀 이제 드리는 거고요. 네네. 기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식 선거 운동 때는 완벽하게 다 허용이 되는데 이때는 뭐 대략 한 절반 정도 허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면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 또 못했지만 더 할 수 있는 것들 그렇지만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도 안 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비 후보 때 허용된 선거 운동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본 선거 운동 때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다 이제 가능해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 선거 운동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선거구 안에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 게시하는 것. 그리고 이제 공개 장소에서 뭐 연설대담 같은 거,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후보자하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사람에 한해서 보통 이제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렇게 공개 장소에서 이제 마이크 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로 이제 이렇게 자기 홍보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뭐 음성, 화상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가능한 이제 그런 거죠. 네. 이제 유권자들 휴식권도 중요합니다. 선거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유세 차량이라든지 확성기 소리 이런 거 야간에는 좀 제한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화 이제 선거 운동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야간에는 또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걸 이제 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또 야간 연설 이것도 이제 제한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설 대담 또 대담 관련한 무슨 토론회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방송 시설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제 개최 불가. 그리고 이제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도 이제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고 또 뭐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 장치 또는 이제 휴대용 확성 장치 사용도 오전 이제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좀 돼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 역시 이제 벽보와 현수막이 가장 눈에 많이 띄는데요. 여기 이제 짧고 강한 슬로건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각 당이 어떤 슬로건 내세웠습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 이게 지금 메인 슬로건으로 이제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니다. 뭐 이거를 조금 이제 원용을 해서 뭐 이제 아무개가 진짜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쓰고 뭐 여당의 실행력 뭐 이런 걸 강조한 것 같네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이제 못 살겠다 심판하자. 갈아보자. 심판론. 옛날에 이제 갈아보자는 표현을 썼었죠. 그게 이제 유명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준용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렇게 구호를 정한 상태고요. 조국 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정식.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은 우리의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그래도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한 나라. 이렇게 각각 슬로건을 지금 내건 상태입니다. 제가 방금 못 살겠다 갈아보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과거 선거에서 가장 기억나는 슬로건 뭐 이거 외에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게 이제 그때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자유당 시절이었나요? 예, 맞습니다. 1956년 3대 대선에서 이제 나왔던 그런 이제 슬로건이고요. 그때 이제 자유당이 이제 대응해서 내놓은 그 슬로건이 갈아봤자 별 수 없다. 였는데 역시 못 살겠다 갈아보자가 이제 더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이 먹혔죠. 또 20대 총선 이제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정부 4년차 때인데 새누리당이 그 당시에 뛰어라 국회야 뭐 이런 슬로건 거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그 당시 김종인 비대위는 문제는 경제다. 뭐 정답은 투표다 이런 슬로건을 약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그렇습니다. 후보 때 얘기 같네요. 자 그러면 과거에는 선거운동 할 때 후보자들이 어깨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점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유니폼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이게 좀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어서 지금 이제 그렇게 된 건데요. 네. 뭐 요즘 어깨띠하고 점퍼하고 같이 착용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과거에는 표찰, 어깨띠, 리본, 선전 문구를 넣은 의류, 모자 이런 거를 아예 착용 못하도록 했습니다. 네. 당시 선거법 105조 2항을 보면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아예 이제 못 박았었던 바가 있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건 너무 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지적이 나오면서 2005년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자와 티셔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범위로 이제 한정해서 허용. 그런데 와이셔츠나 점퍼, 조끼는 또 허용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때. 네. 그러다가 이제 105조 2항이 완전히 삭제된 게 2010년 1월 선거법 개정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에 점퍼도 가능해진 거죠. 그렇군요. 거대 정당들의 위성 비례 정당들이 등장하면서 선거운동도 좀 복잡해졌어요. 네. 위성 정당 공천 과정에 개입하면 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데 그렇다면 위성 정당을 위한 혹은 위성 정당과 함께 선거운동을 해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법 제88조를 보면 그게 이제 자기 정당 선거운동만 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등등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안 되는데 사실은 지금은 거의 함께 하고 있죠. 그러니까 편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듯 마는 듯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양당이 서로를 뭐 고소고발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예전에는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보 캠프에서는 투표 전날 이제 막 사력을 다해가지고 선거운동 끝까지 펼쳤는데 네. 언제부턴가 이제 투표 날에도 선거운동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바뀌게 된 이유가 뭡니까? 네. 이것도 이제 규정이 애매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바뀐 겁니다. 선거운동은 이제 선거 기간 개시일부터 선거 전일까지 하나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이 예외적으로 문자 메시지 전송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어요. 과거에. 네. 그런데 그 경우에도 내용은 투표 동료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양성화를 시키자 해가지고 지금은 그 이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지금 허용이 되고 있는 문자 메시지만 된다고 봐야 되네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선거법도 개정 추가로 이루어져서 투표일 날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도 허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거운동은 일반적으로 이제 후보자나 정당 관계자들 캠프 사람들이 하는데 네. 일반 유권자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지지 호소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투표 당일날 그걸 빼고는 이제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 가능하고요. 길이, 너비, 높이 25cm 이내의 소품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에만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를 또 많이 하시게 되는데 네. 그걸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고 또 기표사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예전에 시민단체 낙선운동 크게 주목받은 적이 있어요. 네. 이후에 법원에서 선거법에 위반된다 이런 판결도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 지지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낙선운동 어떤 면에서 법에 위배된다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그 낙선운동을 시민단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진행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대법원 쪽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그 좀 위법이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린 거고요. 그 판결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낙선운동 행위는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 행위 등으로도 볼 수 없다. 이렇게 일단 규정을 해서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그 개별적으로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 이런 것은 관계없으나
이렇게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예, 그런 것은 이제 지금 위법인 그런 그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돌발 구간 중심으로 살펴드릴게요. 제 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입니다. 인천 시점 부근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1차로에서 처리 중이라 정체고요. 쭉 더 가서는 문학에서 남동 쪽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안현 분기점에서 광명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수원 부근에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5차로가 막히면서 죽전 부근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쪽은 금토분기점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가 이어집니다. 서울시내 분당서로 청담대교 쪽인데요. 청담대교 위에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복정부터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청담대교 쪽으로 25분 가까이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뉴스 중 KBS 황정호 기자의 시선으로 고른 뉴스들 금요일 코너 한 주간의 랭킹 뉴스입니다. 황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금요일 일주일 빨리 가네요.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알뜰폰 비대면 개통할 때 거치는 본인 인증 절차가 해킹에 취약해서 금융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KBS 단독 보도. 황정호 기자의 단독 보도. 그 동료들과 함께했지만요. 네. 이후에 비슷한 범죄 피해 입었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2번 피해 입거나 카카오 네이버 계정까지 다 뚫려서 가상화폐를 탈취당한 사례도 있었다고요. 범죄 피해가 진짜 다양했는데요. 한 사람은 알뜰폰 개통됐다는 게 한 2-3번?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말씀 주셨다시피 알뜰폰이 개통되고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가상화폐 계좌까지 접근을 해서 실제로 한 600만 원 정도 탈취를 해갖고 또 저희가 또 취재했던 분은 본인이 쓰는 핸드폰이 갑자기 번호 이동이 된 거죠. 그래서 네. 알아봤더니 또 알뜰폰이 개통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든 그 범죄 사례에 좀 비슷비슷한 그 피해 사례가 누군가 제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면 손쉽게 해킹을 할 수 있고 알뜰폰을 개통하게 되면 이게 제 명의의 폰이 생기는 거니까 사실상 저인 척 어떤 인증도 다 가능한 거예요. 간편 인증은.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이런 인증까지 다 가능하니까 만약에 제가 카카오나 뭐 카카오 계정으로 가상화폐 자동 로그인을 설정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피해 사례처럼 그냥 자기처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실제로 이상 감지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이 해킹 범죄 피해자들이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본인 모르는 사이에 이제 명의 도용 당하면 피해 규모가 또 상상을 넘어설 수도 있잖아요. 그 실제로 알람이 켜져서 계속 내가 아닌 누군가 인증을 하고 있다라는 알람은 오지만 제가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M사이퍼라고 그 통신 3사 뭐 알뜰폰 업체들이 이제 그 구성이 돼 있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네. 과기부 위탁을 받아서 이런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를 사용은 하고 그러니까 운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면 혹시 제 명의로 다른 핸드폰이 가입된 건 없는지 그러니까 가입 사실 현황을 조회하거나 아니면 다른 통신사로 혹시 내 명의의 핸드폰이 개통되면 가입 제한을 할 수 있는 서비스 그러니까 네. 이런 건 할 수 있긴 하거든요. 지금 네. 이게 최선의 현실적인 방법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나와 있는 방안인데 피해자들 살펴보니까 이 서비스에 가입했지만 또 뚫렸다고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취재한 결과인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입을 한 거죠. 네. 근데 본인도 모르게 이 M사이퍼 가입 제한 해제를 해놓고 알뜰폰 개통이 다 된 거예요. 근데 이 로그인 자체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되거든요.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알고 있지만 엄청 까다로운 그 절차를 거쳐서 발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뚫렸냐 자체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그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M사이퍼 홈페이지 해킹 자체,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 자체에 구조적인 허점이 있어서 만약 제가 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지 이게 IP 주소 이력 같은 게 남게 설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기록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피해가 발생해도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요즘 유튜브 소셜미디어에서 젊은 공무원의 퇴사,
콘텐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연차가 낮은 공무원의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유튜브나 뭐 SNS 이런 소셜 미디어에서 검색을 해보면 네. 퇴사라는 콘텐츠가 많고 또 공무원 퇴사가 많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근속 5년 미만 퇴사자, 그러니까 정말 젊은 연차에 퇴사를 하는 분들이 지난해 13,000명, 그러니까 5년 새 2배 이상 늘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임용되자마자 그냥 그만둔 퇴사자도 한 3,000명 정도. 이유는 아무래도 낮은 임금 때문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구급 공무원 1호봉 기준으로 보면 뭐 188만 원 정도고 여기에 각종 수당을 반영해도 250만 원 정도. 인상률이 5년 동안 14% 정도예요. 그래서 계속 비교가 많이 되는 게 같은 기간 군 병장의 보수 인상률이 130%였던 걸 이제 감안하면 거의 10분의 1. 그래서 일부 공무원 사이에서는 병장들은 의식주가 공짜 아니냐라는 이제 자주 섞인 한탄도 나온다고 합니다. 네, 오늘 재미있는 뉴스 많네요. 세 번째 뉴스입니다. 직장에서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면서 회사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없는 걸 조용한 퇴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직장인 2명 중 1명이 조용한 퇴사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직장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 조용한 퇴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응답자의 51.7%가 조용한 퇴사 상태다라고 답을 했고 8년에서 10년 차가 가장 많았어요. 저도 지금 약간 비슷한 연차거든요. 근데 이해는 좀 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왜요? 회사 생활이 좀 팍팍해요? 현재 회사의 연봉과 복지에 불만이 많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 자체 열의가 많이 사라졌다라는 그것도 좀 많았고요. 또 이직을 준비한다는 경우도 비등비등하게 좀 많았습니다. 실제로 동료가 뭐 조용한 퇴사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전체 응답자의 한 60%가 긍정적. 그리고 실제 퇴사를 할 때 이게 약간 계획적, 소곤소곤, 뭐 충동적 이렇게 퇴사가 나뉘는데 최근에는 확실히 아무도 모르게 이직 준비를 하다가 탁 퇴사를 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네 번째 뉴스입니다. 혹시 델구라고 들어보셨나요? 청소년들을 대신해서 성인들이 유해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는 대리 구매의 뜻을 가진 은어입니다. 흡연 청소년 5명 중 1명이 이걸 통해 담배를 구한다고요? 네, 여성가족부가 이제 발표한 그런 유해 환경 실태 조사에 따르면 흡연 경험이 있다라고 이제 답한 청소년들 중에서 그럼 어떻게 담배를 구했냐라고 했을 때 대리 구매를 통했다라고 하는 청소년 비율이 21%. 실제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 그러니까 SNS, 뭐 옛날 구트위트죠. 그러니까 사회 관계망 서비스 X를 통해서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실제로 남성들이 이런 글들을 많이 올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구해다 주겠다, 구매해 주겠다. 그리고 이게 대신 뚫어준다는 뜻으로 이 수수료를 뚫비라고도 부르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돈만 오가는 것도 문제인데 만약에 그걸 요구하는 게 여자 학생들이다라고 하면 그 여학생들에게 접근해서 단순히 돈 대신 뭐 너의 약간 성적인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성적 접촉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2차 피해 진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의 한 50대 공무원이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슨 사연인가요? 네, 서울 자치구청 6급 공무원이 현장에서 체포가 됐거든요. 은행에서. 여성이죠? 네. 이 여성이 온라인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부탁해서 본인은 돈을 전달한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은행 직원이 계좌가 정지된 이제 계좌를 풀기 위해서 이제 이 여성이 돈을 이제 지급하는 걸 보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에 신고해서 이게 자초 지정을 보니까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그 조직에 전달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은 그 온라인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사업을 뭐 위해서 비트코인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나는 전달한 것밖에 없다. 수수료를 받기로는 했지만 범죄인지 몰랐다라고 일단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비슷하게 경기도에서도 귀국하면 사기자. 이게 약간 일종의 로맨스 스캠이죠. 여기에 속아서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 하던 여성이 실제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네. 아까 첫 살에 그 여성은 만난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요즘 새벽까지 영업하는 식당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장님들이 24시간 영업 못하는 이유 뭔가요? 실제로 편의점도 5곳 중에 한 곳은 밤 12시가 넘으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저희 코로나 이제 끝나고 영업시간 제한 풀렸을 때 네. 정말 밤에 북적북적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는 새벽 영업하는 곳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무엇보다 손님들 발길이 많이 뜸해졌고요. 그리고 이 새벽 영업까지 할 때 인건비, 전기료 부담 이런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좀 새벽 영업을 포기하는 거고 실제로 지난해 그 저희 이제 유명한 먹자 골목에서 결제된 건수 봤을 때 네. 코로나 발생 첫 해 2022년보다 50% 정도 감소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식 문화도 저희가 요즘에 생각해 보면 낮에 뭐 많이 하거나 아니면 뭐 밤에 하더라도 좀 간단하게 뭐 밤새워 놀고 뭐 술을 마시고 하는 문화가 좀 많이 사라진 것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7번째 뉴스입니다. 최근 일부 학생들이 학교 폭력 소재로 한 드라마 설정을 따라해서 실제 학교에서 가정통신문까지 발송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전북의 한 중학교가 학부모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이 이제 화제가 된 건데 최근 놀이를 가장한 집단 따돌림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주의를 부탁한다는 건데 이 드라마가 이제 학생들끼리 인기 투표 같은 걸 해서 등급을 나눠요. 그래서 만약에 맨 마지막 하위 등급을 받은 친구들은 마음껏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설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외신들이 뭐 이건 새로운 오징어 게임 뭐 이렇게 호평은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따돌림, 그러니까 학폭으로 이어지는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한 주간의 랭킹 뉴스 황정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프랑스 파리 한 고등학교 교장이 최근 히잡을 쓰고 등교한 여학생과 언쟁을 벌인 뒤 온라인상 살해 위협에 시달리다가 결국 사임했습니다. 검찰이 교장 살해 협박의 주동자로 26살 남성을 체포했지만 교사들 불안이 커지던 중에 교장이 자신과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라며 사임한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10월 이슬람 극단주의자 흉기에 고등학교 교사가 피살됐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 학내 갈등은 주로 종교적, 인종적 요인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3월 29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